자, 보자. 우리 뭐 봐야 되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자, 풀긴 다 풀었죠? 네. 그렇지? 자, 단문도 한번 볼까? 얼마나 맞췄나 볼까? 자, 1번에 3번. 어머나. 잘했어. 이거 시점 뭐니? 얘기해봐.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어. 나 이거 단어가 생각. 뭔지는 아는데. 뭔지 알아. 이거 쌤이 엄청 강조했었던. 자, 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오, 잘했어.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됐어. 다 맞았어? 네. 자, 가자. 이제 쌤하고 이제 쌤이 어떻게 체크를 하는 것인가.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자. 자, 우선 저기 뒤에 보기를 먼저 봐야지. 자, 보기 보면 자,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자, 보기 볼게요. 이 작품은 자, 한국전쟁 세모. 자, 부조리한 시대 연실이지? 그럼 당연히 작가는 이 부조리한 시대 연실을 오른쪽에 비판할 거예요. 그치? 자, 밑줄 한번 쳐보자. 인간 본연의 따뜻한 인정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긍정 체크하시고. 현실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자는 요거 물결 잡아. 자, 또한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자, 그럼 시대의 조류에 맞춰 요거 세모 한번 쳐봐. 자, 이건 긍정일까 부정일까? 맥락을 살펴. 맥락으로 보세요. 뒷문장까지 읽어가면서. 부정. 그렇지. 부정으로 봐야 돼.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부조리 현실에 그렇지? 자, 부정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걸 우리는 뭐냐면 쌤이 예전에 소극적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똑같은 말이 소시민성 혹은 자, 소시민적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하고, 야, 기억하자. 타협은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알겠지? 타협은 부정적이며 순응하고 타협하고 안주하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시대의 조류에 맞춰. 그렇지? 자, 요 표현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면서 들어. 예전에 지식인이 비판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소시민성을 비판한다 그랬어. 그렇지? 자, 이런 인물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김수영과 윤동주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적고. 너 야구하지 그랬어? 왼손잡인데. 운동이. 몸도 좋은데, 피지컬도 좋은데. 잘 안 맞았어? 네. 이런 거 성향인 것 같아. 그냥 성향. 그러니까 아마 운동을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피지컬이 좋아서. 그래서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안 해버릴 테서. 안 했어요. 그치. 내 아들이 그래. 선생님은 운동선수 출신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운동을 너무 좋아해. 지금도 운동을 너무 좋아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헬스거든. 재미가 없어. 나는 뭐냐면 운동은 몸과 몸끼리 부딪히는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야. 어쨌거나 선생님이 축구선수였으니까. 그래서 야구도 해봤는데 나랑 안 맞아. 야구는 나 혼자 잘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야구도 해봤는데 잘 안 맞고, 그래서 어떤 뭐 격투 운동 같은 거 있지? 뭐 태권도나 복싱이나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좀 부딪히고, 또 농구는 내가 너무나 안 해봤기 때문에 농구는 재미를 못 느꼈고, 축구 같은 경우는 공격수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 상대 수비수하고 부딪히겠어. 피지컬 차이도 많잖아. 그래서 이들을 뚫고 내가 골을 넣었을 때 그 희열감이 더 컸단 말이야. 그래서 몸으로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좀 거친 선수였거든. 내가 수비수에 한번 밀려서 넘어지면 나도 반드시 얘를 넘어뜨려야 했어. 그래서 이게 좀 이러긴 좀 뭐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내가 한번 넘어지잖아. 그럼 이제 공이 날아오잖아. 그럼 공을 내 걸로 따내야 되잖아. 그래서 골을 해야 돼. 아니, 내가 한번 넘어졌으면 나는 공을 안 보고 얘를 봤어. 그래서 떠서 헤딩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팔꿈치를 치고 막.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정말 미안합니다. 자, 옛날에 저 그런 걸 좀 좋아했어.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내 아들도 축구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안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앉아서 이게 뭐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이제 게임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는데, 그러니까 뭐 체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서 뭐 축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잘 알더라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운동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운동에 그렇게 큰 소질이 있어 보이진 않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아비가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애가 반드시 운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야구 게임을 하는데 얘가 야구 룰을 모르더라고. 야구 룰을 모르니까 가르쳐 주려고 해도 거기에 얘가 관심이 있어야 배우려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얘가 되게 재미없어 하더라고. 한 번은 그래서 야구장을 데려갔다가 2회만 보고 나왔어요. 얘가 너무 재미없어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한마디 했어. 아들아, 나중에 네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면 축구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 만일 아빠, 나 축구를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너를 네 학교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로 만들어줄게. 딱 그랬거든. 나한테 딱 한 달만 배우면 돼. 그래서 같이. 그래서 슈팅하는 법부터 해서 개인기 많은 거 필요 없거든. 정말 필요한 개인기나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래도 나름 선생님이 뭐 득점왕도 많이 했고 MVP도 대회에서 많이 잡았으니까 유망주였단 말이야. 얘기했나? 태극마크 달았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했지. 그날이 올까 모르겠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축구화 사줘. 그 한마디. 지금은 애가 이제 보니까 그래도 초등학교 때 축구 하잖아. 수비를 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비 보는 친구들이 그냥 후려쳐서 얘기하면 축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수비. 잘하죠. 그래.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공격수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수비수가 실수하면 공격수 애들이 지랄을 하잖아. 그렇지. 그럼 쥐는 골을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원래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수비수로 박아놨다면 잘하는 애들 공격수잖아. 그럼 당연히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격수가 지랄한다 그러면 난 대놓고 공격수한테 뭐라고 하지. 골 넣어, 네가 축구 잘하니까. 그거 아니야. 그건 이제 수비를 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나중에 할 때 아빠가 최고의 수비수가 되는 법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공격수를 마크하고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줄게 그랬는데 모르죠 뭐. 근데 그때 내가 아마 기뻐할 것은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냐면 내가 아직 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사실 이제 그 자식이 이제 중이나 고등학교 되면 사실 가르칠 게 많이 없거든요. 보통 가르친다기보단 혼내는 게 많지. 그래서 그때 내가 지금이야 이제 가르치는 게 많죠. 그래서 아까도 뭐 이렇게 막 전화 얘기도 그럴 때 내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내가 얘한테 아직도 쓸모가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그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 보통 고등학생 되면 부모님이랑 같이 안 하거든. 뭐라고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럼 되게 기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큰 기대 없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축구 하지. 가끔 체육 시간이나. 그렇지. 재밌어? 뭐 같이 하는 거면. 그렇구나. 아마 권희도 그러지 않을까? 아마 이제 같이 하는 거면 하지 않을까. 친구도 많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막 이런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성향 자체가 좀 약간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성향. 물론 그 모습도 너무나 예쁘지. 하지만 이제 나중에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사실 축구밖에 없어. 뭐 할 수 있는 게 뭐 국어랑 축구지 뭐. 국어 나한테 배우려고 할까? 지금은 아빠한테 배울 거야 뭐 이래. 아빠 수업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내 수업 재미없거든. 그런데 봐야죠. 그런 생각이 드네. 자, 한번 볼게. 먼저 보기 볼게. 그럼 봐봐. 또한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자기 이 조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인간경우는 다른, 자, 물결 잡아. 예외적인 인물. 긍정, 부정? 긍정. 그래서 오른쪽 끝에 뭐가 눈에 들어와? 희망의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배웠듯이, 잘 봐. 희망과 똑같은 말은 극복 의지라 그랬습니다. 그쵸? 맞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세 번째 줄인가? 현실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자. 이런 게 극복 의지잖아.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 똑같은 말 뭐 있어? 생명력. 그래서 이런 걸 다 뭐라 한다? 지향이라 한다. 이해가죠? 요렇게 자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잡아주고, 자, 그리고 나서 좀 끌고 가볼게. 자, 이제 돌아오세요. 자, A부터 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체크하는가? 그걸 집중해서. 자, 색깔펜 있죠? 자, 그걸로, 자, 본인이 체크한 것과 선생님 거를 비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체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자. 더우면 오고 추우면 돌아간다. 또 추우면 오고 더우면 가기도 한다. 언제나 패를 짜서 먹이를 찾아갔다가 때를 지어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후조의 생기다. 그러나 빠뜨 뒤에 밑줄. 그렇지만은 나는 후조도 있다 라고 하면서 구칠민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지만도 아는 후조도 있다. 얘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으로 보셔야지. 또 어떻게 맞췄어? 자, 긍정으로 보셔야죠. 그럼 위에 볼게요. 더우면 오고 추우면 돌아간다. 이게 뭐야?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시대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편승하고, 시대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편승하는 거야. 자, 그렇지만은 아는 후조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칠과 민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칠 민호가 여기서 주인공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는 긍정이겠죠. 그렇지? 이렇게 이해해줘야죠. 어떻게 맞춘 거야? 자, 그럼 2번 문제 봐봐. 자, 5 보세요. 반드시 그렇지만도, 자, 아는 후조. 긍정이라고요? 맞죠? 근데 뒤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인정이나 의리 같은 본연의 마음을 드러내는 용. 맞잖아요. 민호구칠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긍정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볼게요. 자, 구칠 동그라미, 민호 동그라미 했어야 되죠. 그리고 중략 줄거리 마지막 보세요. 어느 날 구칠 동그라미, 자, 민호 동그라미, 밑줄 신발을 사주겠다고 제안한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텍스트가. 자, 그 뒤 구칠이 동그라미, 민호 신을 닦을 때마다 자, 물결 쳐야지 걱정했습니다. 왜? 아니, 왜 꼭 가지고 온다면서? 이게 뭐예요? 신발을 가지고 온다면서 전체 내용에. 그렇지? 그러니까 훔쳐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혼자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밑에 5월에 장면 전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5월 앞에서 장면 전환. 자, 그러면 5월 네모 잡고요. 토요일 네모 잡습니다. 왜? 배경이니까. 자, 이날 민호 동그라미. 여느 때보다 좀 일찍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97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치? 자, 97이 X 딱 쳐도 돼. 그리고 담배를 꺼냈고요. 근데 갑자기 이 뒷골목이 왁자합니다. 그래서 각다귀들의 싸움이거니 하고 민우는 담배를 피우면서 한동안 자, 뭐 했다? 기다렸다. 물결쳐. 누구 기다린 거야? 97이 기다린 거야. 그치? 자, 싸움 구경이라도 하나보다 하고 민우는 어디로 가? 골목 안으로 가지. 골목 안 네모. 이때 민우 동그라미 잡고 그러면 공간적 배경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싸움 구경 앞에다가 장면 전환 표시하셔야지.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밑에. 자, 누가 등장했어? 청년이 등장했지. 그렇지? 청년 동그라미 쳤어야 됩니다. 청년이 고무신을 끌고 한 손에 구두 한 켤레 들었다. 자, 맡고 있는 아이가 97인가 해서 다가가니까 선생님 가이시오. 오지 마이소. 아무 일도 아임드. 코피로에서 얼굴이 엉망이 된 누구? 97이 동그라미 있지. 이 장면에 등장했으니까. 아니 97이는 연신 피를 뱉고 입 언저리를 문지르고 참 강하게 큰다. 그렇지. 이렇게 크면 겁이 없어져요. 이렇게 크면 겁이 없어져. 문지르고 하면서 이렇게 자, 절망적인 소리를 지른다. 물결 잡으세요. 선생님 가있어. 아무 일도 아니오. 가시오. 선생님. 자, 이제 청년이 오죠. 자, 누구냐 넌. 자, 이때 민우가 얼른 말이 나오지 않아서 아니 누구라기보다도 이게 대체 이 틈을 타서 97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습니다. 97이가 골목 막바지에서 옆으로 꺾일 때 비로소 청년은 당황하면서 이런 뒤를 쫓습니다.
자, 민호는 속으로, 자, 거기 따옴표 몇 개야? 한 개지. 그럼 따옴표 한 개이기 때문에 그 물결 쭉 쳐. 어떻게 됐건 우선은 972가 잡히진 않았으면 이런 걸 우리는 내적 독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리야, 심리. 알겠지? 따옴표가 하나입니다. 따옴표가 하나는 것을 내적 독백이라고 해요. 잡히지는 않았음. 지금 뭐 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예요. 그치? 모여선 아이들에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이놈들은 모두 약속이 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달아나 버려요. 자, 그리고 장면 전환. 그죠? 자, 민호 혼자 남았었어. 그치? 민호 동그라미 잡고요. 이때 누가 와? 한 아이가 옵니다. 아이 동그라미. 아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 맡아뒀다가 주겠다. 밑줄. 자, 주겠다. 이거 뭐예요? 우리 전원이죠, 전원. 그죠? 들은 얘기죠? 맡아두면 주겠다. 민호는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일부러 신을 닦으면서 예, 그 뭐 때문에 그러니? 그랬더니 신발 훔치다 들켰어요. 거기다 밑줄. 아니 972가 예, 뭐 972만 잡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972만 잡혔어요. 밑줄 쳐봐. 여기 뭐 대단한 그런 대사는 나오지 않지만 알아두시라고요. 대사가 나오면 대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앞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유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의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읽는다? 의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여기 대사 중에서 의도가 뭔가 봐봐. 요 앞에 식당에서가 중요하냐? 신을 훔치다 들켰다가 중요하냐? 그래, 그래서 밑줄 치는 거예요. 대사가 길 때는. 밑에는 뭐냐면 하나이하고 둘이서 그랬다는 게 중요하니 아니면 972만 잡혔다는 게 중요하니? 그렇지, 주인공 중심으로 읽어가야지. 자, 민호는 머리가 띵해지고 눈앞이 아슬아슬해집니다. 이런 거 다 심리죠. 아, 역시 그래서 그랬구나. 자, 물결칩니다. 괘씸한 생각과 측은한 마음. 자, 측은한 마음을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니까 연민. 그렇지, 연민. 이놈 만나면 호되게 혼을 내야지. 괘씸한 놈. 이거 진짜 화나고 분노한 게 아니죠. 이게 연민이죠. 그러나 이놈을 만나면 아무래도 자, 물결쳐. 울음부터 먼저 터지고야 말 것 같다. 아주 그냥 잡히기만 하면 그냥 대가리를 그냥. 아까 본 그 청년 동그라미. 자, 어떻게 됐어요? 놓쳤어요. 자, 민호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물결. 마음이 놓였어. 속으로 잘 됐다. 물결쳐. 아니, 아직 사서 일주일도 채 못 쉬는 신인데 그래서 고무신과 아예 받고 신고는 전찻길을 건너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힙하죠. 네, 힙한 차림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부터 972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민호는 장면 전환 앞에 민호 동그라미. 아침 저녁 출퇴근 때 972가 신을 닦던 그 앞에 오면 버릇처럼 발이 멎습니다. 열흘 가까이에서 972가 펴던 자리는 딴 아이 동그라미. 혹시 972라는 아이 모르니? 미군 부대로 갔어요. 혼자 여럿이서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자, 구두 닦는 아이들이 패를 짜서 미군 부대를 찾아 돈벌이를 간다고 한다. 요거 밑줄 쭉 쳐봐. 우선 전언이라고 적어보세요. 이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 들은 얘기를 자, 요렇게 자, 한 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오냐니까 자, 가을에 온다고 한다. 8월도 지났다. 여름이었다. 9월도 저물었고 가을이었다. 자, 어느 날 민호는 문득 자, 다음 페이지 하늘을 보고 어디선가 기러기 한때가 날아옵니다. 이제는 972도 오려나? 민호 동그라미. 자, 물결 쭉 주세요. 몹시도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바로 이제 기다림, 그죠? 만남의 희망.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쌤이. 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아까 먹으려고 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하느라 또 그 밥 먹을 시간에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지금. 자, 볼까? 우선 팁 하나 정도 이야기할까요? 자, 그러면 자, 팁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여기 우리 보면 여기 지금 민호와 972가 있는데
자, 민호는 표준어를 쓰죠. 다시 말하면 서울말을 쓰지, 그지? 자, 거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거기 앞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는 거지. 저기, 전에 여기서 신을 닦던 구칠이 모르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런데 구칠이 어때요? 오지 마이소!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얘는 뭐예요? 사투리의 다른 말. 방언을 사용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자,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표준어를 쓰는 사람은, 특히 대부분 여자보다 남자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전부 다 뭐다? 지식인이다. 알겠지? 지식인입니다. 이때 구칠이는 방어를 쓰죠. 그럼 모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자, 바로 소시민이라고 봐야죠. 소시민은 자, 둘이죠. 도시 노동자이거나 농민이라고 보시면 되지. 자, 이때 그러면 지식인은 저기 밑에 있는 소시민에게 자, 뭘 느낀다 그랬어? 그래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면 저 지식인은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 고뇌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지식인이 등장하면 지식인 중심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식인의 심리.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민우의 심리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 이거 알 것 같은데 잘 입에서 막 맴돌아요. 그치? 자,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 거야. 자, 이제 넘깁니다. 넘기면 1번 문제부터 볼 거예요. 2번 문제 아까 풀었고. 자, 3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연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문제가 좀 중요할 텐데. 자, 거기 보니까, 자,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소설에서는 좀 철저하게, 개념어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시에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고 소설은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자, 요 정도 팁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거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팁을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서술상의 특징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아야 하는, 그치? 자, 뭐부터? 시점 선지부터 살피라. 10개 중에서 절반 이상은 시점에서 정답 선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시점 강의를 하도록 할 거예요. 시점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점을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방식대로 갑니다. 선생님은 애들이 얘기하더라고 좀 다르다고. 자, 시점은 서술자의 다시 위치와 시각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나뉘어져요. 웬만하면 관찰자 시점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찰자 시점은 보기에서 언급해 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사실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찰자 시점이 나올 때 그 시점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시점 우리가 볼 거야. 첫 번째, 서술자의 위치입니다. 자, 서술자의 위치는 바로 작품이 기준인데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작품 안에 있을 때, 자, 이것은 서술자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쓰기 편하게. 서술자는 인물과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몇 인칭? 1인칭이라고 합니다. 자,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으면 이 서술자는 인물과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3인칭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기준은
나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저 빨간색 나가 등장하면 1인칭이고요. 나가 등장하지 않으면 3인칭입니다. 됐죠? 자, 여기 나가 등장하니? 나가 여기에 등장한다고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그치? 우선 이렇게도 나와, 얘들아. 선지에서. 이 앞에를 왜 적어주냐면, 선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를 설정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원. 작중 안의 인물을 서술자로 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안의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서술자의 시각입니다. 아까 보니까 정연이 저기 외식하러 나갔다 그러더라고. 가족끼리. 부러웠어. 내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잖아. 배가 막 꼬르륵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그때 고깃집인 것 같아. 막 왁짝지껄해. 그럼 야, 고깃집이지 뭐. 외식 왁짝지껄해. 그럼 고깃집이지 뭐. 갑자기 여기서 막 그 이미지를 딱 떠올리니까 갑자기 여기서 꼬르륵 환장하는 줄 알았네 진짜. 진짜. 근데 갑자기 전화를 나이 든 양반이 끊지도 않는데 미리 그냥 뚝 끊어버리는 거야 이 자식이. 이런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정연이. 상대가 끊기 전에 끌면 안 됩니다. 나이 말해서. 어차피 그 정연이 인강 듣는 거니까. 자, 가자. 이런 거 이제 알려줘야죠. 자, 볼게요. 시각입니다. 이 시각을 다른 말로. 배고파 뒤지겠네, 진짜. 각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각이라는 게 뭘까? 가자. 내면 심리입니다. 내면 심리. 즉, 내면 심리를 어디까지 볼 수 있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요것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이야기하면 이것을 주인공 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주인공 이렇게만 할게. 주인공 시점. 자, 그럼 한의 반대가 뭐야? 여러. 그치? 여러 인물의 시점을 여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걸 우리는 전지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얘 기준이 뭘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적고 설명해 줄게. 나 1인칭 주인공 시점. 됐죠? 그럼 뭐예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여기까지, 그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더 끌고 나가죠. 나는 등장하지 않아요. 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몇 인칭? 3인칭. 3인칭인데 심리가 나와 있어. 근데 여러 인물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봐봐. 나가 등장하지 않는데 한 인물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됐어요? 자, 요것에 어떤 사고 과정을 가야죠. 결국 특정 인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돼요. 한 인물 여기 여기 겹쳐지잖아.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심리만 얘기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물을 여러 인물 중에서 제한시킨 거고요. 여러 인물 중에서 한 인물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선택적 작가. 혹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요.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민우의 심리만 나오지. 맞아? 민우의 심리만 나오는 거예요. 민우의 심리만. 민우는 나가 아니지. 그러니까 3인칭이고요. 심리가 나왔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맞죠? 자, 그런데 누구만? 민우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로 돌아올게요. 요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why?
왜 심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자, 단순합니다.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것 같잖아. 그래서 늘 이게 막 싸워서 누가 하소연 하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그럼 하나 더 봐. 아이고, 괜히 지웠네. 괜히 지운 김에 다 지우자. 자,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자, 그럼 보자. 여기에 서술자가 있고요. 여기에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우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인물들 있죠? 뭐 청년이나 구칠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도식화 시켜드릴게요. 깔끔하게. 자, 서술자가 바깥에 있어요. 몇 인칭? 그래요. 이거 다 쓰고 선생님 쓸 시간 줄게. 알겠지? 3인칭. 자, 이건 시각입니다. 시각이니까 당연히 내면 심리를 얘기하겠지? 내면 심리를 누구만 가지고 얘기해? 민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3인칭인데 내면 심리가 있네? 3인칭인데 내면 심리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3인칭 내면 심리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전지적 작가야. 그런데 여기 민우 보니까 뭐니? 특정 인물만 잡았어.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예요? 제한시켰어. 여기까지 가.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선택된 요 사람을 초점화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집중이라는 뜻이야. 쟤만 집중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초점화 시점이라고 쓸데없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시켰으면 좋겠어. 그냥 선택적 작가든 제한적 전지적 작가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얘네들의 심리는 대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사는 보여줘. 그래서 대사나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죠. 자, 그래서 저기 민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심리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추측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바로 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한다. 아니면 이렇게 어쩌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원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한다? 요약, 압축적 제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긴 얘기를 두세 줄로 압축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거기 보면 대표적인 게 거기 나와. 자, 3페이지 제일 끝에 보세요. 봐봐. 자, 아니요. 여럿이 패를 짜서 가는데 끼어서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갑자기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구두 닦는 아이들이 패를 짜서 간다고 한다. 언제 오냐니까 가을에 온다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꽤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 어때? 꽤 얘기가 길었을 거야. 그지? 근데 두세 줄로 끝냈죠. 그렇죠? 이런 걸 요약, 압축적 제시라고 합니다. 이걸로써 보통 보여준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그럼 얘가 자, 그러면 팁 하나 더 갈게. 자, 여기 민우 지식인이라 그랬어. 그치? 그럼 이런 시점을 왜 쓰느냐야. 죄도 있지만 공감도 있지만 가자. 이 지식인 아까 표준어 쓴다 그랬죠. 지식인의 고뇌, 즉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인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갈게요. 지식인은
자, 어떤 시대 현실에 대한 부정적 비판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얘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무기력하다고. 이 무기력한 그 고뇌를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두 가지예요. 얘 고뇌를 드러내기에 좋은 시점. 1인칭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 그렇지. 그 다음에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됐어요. 왜? 얘는 한 인물 주인공이죠. 얘는 그래요. 이제 이해가? 그러니까 한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쭉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알겠니? 이걸 가지고 이만큼 얘기한 거야. 자, 요거 적어. 아, 배고프니까 막 쓸데없는 생각, 막 흑백 요리사 막 생각나고 그러네. 다 적었어? 네. 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선지. 자, 거기 보시면 요거만 지우고 자, 가보자. 요건 끝내고 줘야지. 자, 거기 다음 선지가 뭐냐면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특정 인물의 시각. 그래서 이건 시점인 거야. 결국 뭘 묻는 거야?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묻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서술하여 끊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내면 심리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3번 선지를 먼저 보았어야 했다. 알겠죠? 시점 선지를 먼저 보라 그랬으니까. 자, 다른 것보다도요. 자, 2번 선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2번 선지.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끊어. 자, 칠판 봐요. 이번 선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과, 현, 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언제부턴가 그걸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말 그대로 과, 현, 과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반복 교차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것도 맞게 된 거야. 이것도 맞다고 본 거예요. 평가원에서. 거지 같지? 원래 위에 거를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과거에서 현재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네. 그렇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은 시간 흐름의 변화입니다. 알겠지? 자, 이거 좀 어려울 거야. 다시. 자, 그럼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자, 전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순행과 그래요. 역행입니다. 이때 이 순행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 흐름이라고 해요. 됐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안에 자, 이 시간의 흐름 안에 순행과 역행이 있는데 그때 순행이라는 건 시간 흐름이에요. 그냥. 역행은 뭘까? 변화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시간의 흐름은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혹은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거죠. 그치? 이건 당연한 거잖아. 섭리니까 섭리.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일 거예요. 갑자기 현재에서 과거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역행, 그렇지. 그 변화가 있잖아. 원래 과거, 현재,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미래로 가야 되잖아. 그치? 변화가 있죠? 여기도 뭐예요? 역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건 뭐야? 역행적이니? 그걸 묻는 거야. 그렇다면 이 녀석과 이 녀석 어떻게 나와줘야 돼? 무조건 그렇지, 회상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 회상이라는 것은 과거 사건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자, 이때 하나만 더. 시간의 변화가 있잖아.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이 변화를 문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입체감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순행은 평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역행을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변화는 뭐라고요? 입체라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을 무슨 인물이라고 그래? 그래, 입체적 인물. 이제 이해가? 그럼 그 선지 볼까?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끊었지. 이때 과거가 뭘로 나와야 된다고? 회상으로 나와야 된다고. 역행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어떤 단어 눈에 들어와? 그래. 아, 선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치? 그러면 요거 우선 적어. 이거 적고, 자, 다른 선지. 이거 적어.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재밌다니까. 미안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나 방금 다리 풀렸어. 걷다가. 다 적었어. 자, 그럼 5번 선지 한번 볼래? 자, 5번 선지 왜 나왔을 것 같지? 거기 봐봐. 인물의 성격이 변화 나왔잖아. 이 선지 왜 나왔을까? 위에는 입체감 때문에 끌고 온 거야. 그치? 성격이 변화한 인물은 무슨 인물? 입체적 인물, 그렇지. 그러니까 필자가, 여기 출제자가 쭉 하다가, 5번 선지 뭐 할까? 위에 입체감 있었지? 그래서 쭉 끌고 왔다고 생각은 봅니다. 그래서 선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성격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죠. 그렇지? 그럼 질문 던질게. 성격이 변할 때는 어떻게 변하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변하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합니다. 이때
뭐 적진 않을게 말로 할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갈등이 해소됩니다. 다시 말하면 흥부가 있어. 흥부는 플러스 인물이지. 놀부는 마이너스 인물이지. 어느 날 갑자기 놀부가 와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인물에서 마이너스 인물에서 플러스 인물로 바뀐 거예요. 이럴 때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저기 뭐 만무방이라는 소설을 보면 원래 긍정적인 인물이었는데 시대의 영향에 받아서 부정적인 인물로 바뀌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이유는 다시 말하면 그래야 그 소설 안에서 갈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공은 플러스. 그 주인공들은 플러스죠? 플러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제강점기 인물 유형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고. 그 플러스 인물이야. 그럼 얘하고 갈등하는 인물은 뭐예요? 갈등의 원인은 무조건 마이너스 인물이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뭐야? 그래서 부정이었던 거야. 아니, 긍정이었던 거야. 아, 맞아. 긍정이었는데 어떤 영향에 따라서 얘가 부정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 누구야? 주인공하고 대립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 줄거리에서 얘가 원래 착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문학소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돈만 환장하는 인물로 바뀐다든가. 갑자기 최근 걸 얘기해 줄까? 그제 쌤이 일본 애니 중에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만화가 있어요. 혹시 알고 있니? 거기에 그 이름 맞나? 시라자키? 시가라키. 그럼 완전 악인이잖아. 근데 우연히 내가 뭐냐면 이렇게 쭉 보다가 7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다가 얘가 알고 보니까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즉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혹시 알고 있니? 그렇지. 그래서 얘는 원래 되게 착한 아이였고 꿈이 히어로였지. 꿈이 히어로였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히어로를 하면 가족이고 뭐고 다 버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좀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 사다 보니까 가족을 돌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히어로를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아이를 때리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더라고.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동생이 워낙 히어로를 좋아하니까 아버지의 서재 가서 할머니의 사진을 가져오죠. 이 할머니가 원포오르를 계승했던 그 6대 6대였나 그랬을 거야. 6대인가 4대인가 모르겠어. 맞지? 6대가 맞죠? 네, 맞아요. 6대 7대가 바로 이제 올마이트. 그다음에 이제 8대. 난 이걸 왜 하는 거야? 8대는 미도리야 이치쿠. 됐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얘가 너무나 행복해 하잖아.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가 가서 서재 너 들어왔었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원래 누나가 이거 비밀인데 네가 너무 좋아해서 내가 서재에 가서 이걸 가져왔어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어린애가 아빠가 이렇게 또 왔어 그래서 얘를 멱살을 잡고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누나가 겁나니까 내 동생이 갖다 달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때리죠. 그때 이제 얘 그 특유의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긁는 게. 그치. 막 긁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나서 얘가 슬퍼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견을 이렇게 안고 울고 있었어. 울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얘의 개성이 발현돼 버리지. 그래서 걔가 붕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붕괴된 걸 보고 누나가 보고 도망가는데 얘는 사실 누나를 붕괴시킬 생각이 없었지. 그냥 누나를 그냥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근데 건드렸는데 누나가 붕괴되고. 그 와중에 이제 딱 봤는데 이제 얘가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로 얘가 이제 붕괴시키고 너무 그래서 어머니가 또 자기가 어머니가 날 많이 사랑해 줬는데, 그치? 어머니는 이제 안으려고 왔는데, 그치? 붕괴가 되고 나 그때 울컥했어. 보면서.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악인은 맞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떤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얘에 대한 공감도 사실은 좀 줍니다. 얘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게 바로 귀멸의 칼날입니다.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보면 혹시 귀멸의 칼날 봤어? 예. 보면 혈귀를 이제 얘가 물의 호흡 이질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얘 혈귀가 죽기 전에 과거 회상신이 나와.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럼 그걸 보면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과연 진정한 악인이라는 게 있는가? 시대가 만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얘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냐? 라는 하는 어떤 공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등장해 주인공을 괴롭히는. 근데 얘 상황을 갑자기 보여줘. 뭐 한 회, 두 회. 그러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어떤 성찰의 화두를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갈등하는 인물이 사실은 뭐였다? 과거에 만약에 텍스트에서 얘는 예전에 착했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순간 얘는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네. 자, 이제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내년에 생 50인데. 이런 걸 다 알아요. 자, 좋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